제2장 확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이란 경험 혹은 실험의 결과로 특정한 사건이나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말합니다. 확률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고 있습니다. 표본 공간을 S라고 정의하고 임의의 사건을 E라고 정의할 때 이 E가 발생할 확률 P2는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합니다. 확률 P2는 0과 같거나 0보다 크고 1과 같거나 1보다 작은 범위 안에서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 S의 확률은 1입니다. 그리고 E1, E2 등을 임의의 사건이라고 할 때 이 임의의 사건이 서로 배반일 경우 모든 사건의 합집합의 확률은 개별 사건들의 확률의 합과 동일합니다. 확률의 성질은 합사건은 합집합으로 표현이 되고 곱사건은 교집합, 여사건은 사건 A의 C로 표시가 됩니다. 공사건의 확률은 1이며 덧셈의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리고 여사건의 확률은 1 빼기 사건 A의 확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 성질을 기억을 하시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에서 자주 발생이 되는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은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로 정의가 됩니다. 사건 B의 확률이 0보다 크다고 가정했을 때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의 확률은 분모를 사건 B의 확률로 하고 분자를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은 이 부분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볼 때 전체 집합 S가 사건 A와 사건 B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B와 A는 교집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조건부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B가 발생했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은 바로 이 사건 B에서 A와 B의 교집합이 가지고 있는 확률 부분만큼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제를 통해서 조건부 확률이 계산되는 것을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학교에서 졸업생 900명을 대상으로 남녀 취업 상태를 조사하여 다음의 자료를 얻었습니다. 아래 표와 같습니다. 취업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 취업한 600명 중에서 남학생이 460명, 여학생이 140명 조사가 되었습니다. 미취업자 300명 중에서는 남학생이 40명, 여학생이 260명 조사되었습니다. 자, 이 표에서 학생이 취업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사건 A를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사건 A는 한 학생을 뽑았을 때 여학생인 경우를 사건 A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B는 학생을 뽑았을 때 취업을 했을 경우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취업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그 학생이 여학생일 확률이라는 것은 취업을 했다는 조건 하에서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부 확률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정의한 조건부 확률의 식을 가져와서 분모를 사건 B의 확률로, 분자를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의 확률로 정의했을 때
사건 B, 즉 한 학생을 뽑았을 때 취업을 했을 경우에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전체 합계 900명 중에서 취업한 학생 600명을 나타내는 확률로 나타낼 것입니다. 그리고 교집합 A와 B의 확률은 전체 학생 중에서 취업을 했을 경우에 여학생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900분의 140이 될 것입니다. 이를 구하면 30분의 7이 됩니다. 이 사건은 또한 600명 중에서 140명이 있을 확률을 구하는 부분하고 동일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이즈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이즈 정리는 조건부 확률을 이용해 사전 확률과 사후 확률의 관계를 추정하는 정리로서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하였을 때 정교화하는 데 활용하는 정리입니다. 베이즈 정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확률 공식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전확률 공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본 공간 S에서 정의된 상호 배반 사건을 B1, B2, BK 등으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임의의 사건 Bi들의 합집합을 표본 공간 S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표본 공간 S가 임의의 사건 Bi들로 분할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때 사건 A의 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고 좀 더 쉽게를 이해해 보겠습니다. 표본 공간 S에서 사건 A가 있습니다. 이 사건 A는 B1, B2, BI 등에서 영역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사건 A의 확률은 B1과 A의 교집합, B2와 A의 교집합, B3와 A의 교집합 등의 합집합으로 정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동일하게 BI 조건부 A의 확률과 BI의 확률의 곱으로 나타날 수 있고 각 BI 사건들의 합으로 확률 A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전확률 공식을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대학의 학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학년이 30%, 2학년이 25%, 3학년이 25%, 4학년이 20%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1학년의 50%, 2학년의 30%, 3학년의 10%, 4학년의 20%가 서울 지역 거주자라고 합니다. 이 학교의 학생 중 한 명을 랜덤 추출하였을 때 그 학생이 서울 거주자일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전확률 공식을 이용해서 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값은 A입니다. 즉 A는 서울 지역 거주자일 사건이 되는 것이죠. 어떤 학생이죠. 어떤 학생을 임의로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학생이 서울 지역 거주자일 사건을 A로 정의하는 것입니다. 이때 B1, B2, B3, B4는 B1은 1학년, B2는 2학년, B3는 3학년, B4는 4학년의 사건으로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사건 A의 확률은 1학년이면서 사건 A일 확률과 1학년일 확률의 곱, 그리고 2학년이면서 그 학생이 서울 거주지일 확률의 사건의 확률과 2학년일 확률, 이런 모든 사건들의 곱과 합으로서 서울 거주지역 사건의 확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베이즈 정리에 대한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베이즈 정리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사전 확률, 사후 확률, 베이즈 공식 이렇게 나누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전 확률이란 사건 A가 발생할 확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건이 주어졌을 때 사건 A의 발생 확률을 조건부 확률로 앞에서 정의했습니다. 이것을 사후 확률이다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베이즈 공식은 B1, B2, BK 등이 표본 공간 S에서 정의된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했을 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이 사건이 BJ에서 일어날 확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것입니다. 즉, 사건 A를 조건부 사건을 했을 때 사건 BJ가 일어날 확률이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정의했을 때 이 식은 분모를 사건 A의 확률로 하고 분자는 사건 A와 사건 BJ의 교집합의 확률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은 이렇게 다시 풀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베이즈 정리에 대한 내용도 예제를 통해서 그 결과를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결핵 감염 여부를 측정하는 검사로서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결핵에 감염된 사람의 비율이 10%이고 실제 결핵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비율이 90%라고 하겠습니다. 결핵에 감염된 사람 중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는 비율은 95%이고 결핵에 걸리지 않은 사람 중에서 검사 결과 양성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10%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자료를 가지고 다음에 확률을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한 사람에게 이 반응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때 이 사람이 실제 결핵에 감염되었을 확률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즉,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라는 것은 검사 결과가 양성이냐 음성이냐로 이 사람이 결핵에 감염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검사이지만 결핵에 감염되지 않은 사람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사건 A는 양성 반응인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즉, 이전에 발생한 많은 사건들 중에서 양성으로 나타난 사건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사건 B는 결핵 환자인 사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즉, 양성 반응 중에서 결핵 환자인 사건의 확률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이 질문에 대한 확률식이 될 것입니다. 자, 이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즉, 전체 사건은 결핵 환자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표본 공간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기서는 B 아이들이 사건 B냐 아니면 B의 여집합이냐 두 가지로 정의될 것입니다. 따라서 분모로 사용하게 되는 사건 A의 확률은 결핵 환자이면서 양성 반응의 사건인 확률과 결핵 환자인 사건의 곱, 그리고 결핵 환자가 아닌 사건 중에서 양성 반응인 사건의 확률과 결핵 환자가 아닐 사건의 확률의 곱인 사건들을 합친 것이 분모가 되고, 분자로는 결핵 환자인 사건을 조건으로 해서 양성 반응인 사건의 확률과 결핵 환자인 사건 B의 확률의 곱으로 분자가 정의가 됩니다. 이렇게 정의된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사건 A, 즉 양성 반응인 사건을 조건식으로 했을 때 결핵 환자의 사건의 확률은 0.51, 즉 51%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에게 투베르클린 반응 검사를 실시했을 때
양성 반응이 나타났을 경우에 이 사람이 실제 결핵에 감염되었을 확률은 51%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확률 변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란 표본 공간 S 내의 각 사건들의 실수값을 대응시키는 함수를 의미합니다. 다른 수학적 변수와는 달리 하나의 고정된 값을 가지지 않고 사건의 발생에 따라 각각 다른 확률값을 가지게 됩니다. 개념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사건 A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두 사건 AB는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면 서로 독립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서로 독립이라고 한다는 것은 사건 A와 B의 교집합의 확률이 사건 A의 확률과 사건 B의 확률의 곱으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이며, 사건 B를 조건으로 하는 사건 A의 확률이 사건 A의 확률과 같다는 것, 그리고 사건 A를 조건으로 하는 사건 B의 확률이 사건 B의 확률과 같다라는 것,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을 서로 독립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독립이 아닌 두 사건을 서로 종속이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두 사건 AB가 독립이면서 사건 A의 확률이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면 조건부 A 확률 대비 사건 B의 확률 값은 A의 여사건을 조건으로 하는 확률 B의 사건 B의 확률과 동일합니다. 이 내용은 사건 B의 확률과 동일한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 사건 A, B가 독립이면 여사건과 B도 역시 독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기본으로 해서 확률 변수에 대한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확률 변수란 표본 공간 S에서 정의된 실함수로 정의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실제 세계에서 존재하는 사건들의 집합인 표본 공간을 실수의 세계로 옮겨 놓는 것이 확률 변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를 통해서 확률 변수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해 보겠습니다.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합니다. 표본 공간 S가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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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뒷면, 뒷면, 앞면, 뒷면, 뒷면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동전을 두 개 던지는 실험이기 때문에 두 개의 동전이 동시에 앞면을 보이거나 동시에 뒷면을 보이거나 아니면 하나의 동전이 앞면을 보이고 하나는 뒷면을 보이는 사건 네 가지로 두 개의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앞면의 수는 모두 앞면이 나오는 2이거나 한 개의 동전만이 앞면이 나오는 1이거나 아니면 동전의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0이거나 이렇게 정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즉 0, 1, 2라는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 X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때 확률 변수 X가 0일 확률은, 즉 동전의 앞면이 0번 나올 확률은 4번의 사건 중에 한 번, 즉 뒷면이 2번 다 나오는 사건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즉 확률 변수 X가 1이 되는 사건의 확률은 2분의 1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표본 공간 S에서 정의된 확률 변수 X를 정의하고 이 확률 변수 X가 표본 공간 S를 실수의 공간으로 옮겨 놓는 그런 값을 가지고 있는 변수로 정의될 때 이것을 확률 변수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확률 변수는 이산형 확률 변수와 연속형 확률 변수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란 0이 아닌 확률값을 갖는 실수값이 셀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확률 변수가 이산점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갖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확률 분포 함수로 확률 질량 함수를 가지는 경우를 이산형 확률 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 두 개 주사위의 눈의 합 또는 교통사고의 건수 등과 같은 것이 이산형 확률 변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란 가능한 값이 실수의 어떤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확률 변수를 말합니다. 즉, 특정 실수 구간에서 0이 아닌 확률을 갖는 확률 변수이며 확률 분포 함수로는 확률 밀도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키나 사용하고 있는 장비의 수명이나 이런 데이터들처럼 실수의 어떤 특정 구간 전체에 해당하는 값들을 가질 때 이를 연속형 확률 변수다라고 정의하게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산형 확률 변수에서 사용하는 확률 질량 함수란 것은 이산형 확률 변수를 x라고 할 때 x가 취하는 특정 값의 상대적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다라고 합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 보겠습니다. 왼쪽 아래의 표를 보면 이를 조금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해져 있을 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x1, x2 등등의 값을 가진다고 해보겠습니다. 이 확률 변수 x가 x1의 값을 가지는 확률을 p1, x2의 값을 가지는 확률을 p2 이렇게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때 모든 확률 값들의 합계는 1입니다. 자, 이와 같이 정의된 것을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그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각 사건들이 발생할 확률은 pi라고 정의하고 이 pi는 0과 같거나 0보다 크고 1과 같거나 1보다 작은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pi들의 합은 1이 되는 그러한 확률 변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사용하는 확률 변수를 이산형 확률 변수다라고 정의합니다. 다시 한번 동전 던지기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동전을 2번 던졌을 때 확률 변수 x를 앞면의 수라고 정의해 보겠습니다. x는 0, 1, 2의 값을 가집니다. 0일 때, 즉 동전의 앞면이 0번 나올 때 확률은 4분의 1이며 동전의 앞면이 한 번 나올 때 확률은 2분의 1,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은 4분의 1입니다. 이럴 때 확률 분포표는 오른쪽 아래와 같이 정의될 수 있습니다. 즉 x가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의 수라고 했을 때 x는 0이거나 1이거나 2의 값을 가집니다. 즉 x가 0일 때 사건 4분의 1, 1의 값을 가질 확률은 2분의 1, 2의 값을 가질 확률 4분의 1, 그리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을 합쳤을 때 합계는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이산형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란 연속형 확률 변수 x를 가진다고 했을 때 이 x가 취하는 특정 값의 상대적 발생 가능성을 나타내는 함수를 왼쪽 아래와 같이 정의한 것을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합니다. 연속형 확률 변수가 x가 구간 CD의 값을 가질 때 이 구간 위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다음의 성질을 만족한다면 이 fx를 x의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하고 어떤 성질을 만족하느냐 하면
함수 fx가 0과 같거나 0보다 큽니다. 그리고 C와 D 구간에서 함수 fx의 적분값은 1의 값을 가진 것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의의 구간 AB, 물론 이때 이 AB는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구간 CD보다 작은 구간입니다. 이 AB가 가지고 있는 확률의 값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확률 변수 x가 구간 A와 B 사이에 포함될 확률은 함수 fx가 구간 A, B에서의 적분값을 계산한 결과와 동일하다고 했을 때 이것을 확률 밀도 함수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정규 분포에서 나타나는 확률 밀도 함수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함수 fx를 정규 분포 밀도 함수라고 했을 때 a, b가 임의의 구간 AB라고 했을 때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AB 구간에서의 확률은 바로 이 AB 구간에서의 적분값으로 표현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확률 밀도 함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누적 분포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실수 A마다 확률 변수 X가 A 이하의 값을 취할 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를 누적 분포 함수라고 정의할 수 있고 누적 분포 함수는 보통 라지 F로 표현이 됩니다. 특정 값 A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A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경우에 확률의 합을 이러한 식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 f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지 fa는 a에 대한 증가 함수입니다. 즉 누적 분포 함수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값이 증가하는 형태로 보여지는 증가 함수입니다. 그리고 a가 무한대로 수렴할 경우에 라지 fa 값은 1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수렴할 경우에 fa는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그리고 b가 a보다 더 큰 경우에 누적 분포 함수 fb 빼기 fa는 바로 확률 변수 x가 구간 b와 a 사이에서 발생할 확률과 동일합니다. 이 누적 분포 함수는 주어진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의 일치성을 위한 검정에 사용이 됩니다. 즉, 우리가 앞에서 외도와 첨도 등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누적 분포 함수 역시 어떤 확률 변수의 누적 분포 함수를 그렸을 때 이 누적 분포 함수가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와 모양이 유사한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검정을 통해서 해당하는 자료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와 누적 분포 함수를 비교한다는 것은 먼저 누적 분포 함수는 확률 밀도 함수를 적분한 값, 즉 면적으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정규 분포의 누적 분포 함수, 즉 면적을 비교해 봐서 그 면적의 차이가 매우 적다면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정규 분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이 정의되는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특성값이 연속적인 무한 모집단의 대표적인 분포로서
평균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밀도함수식은 조금 더 복잡해 보이는군요. 표준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인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다라고 합니다. 즉 표준 정규 분포는 데이터를 표준화시킨 다음 표준화된 자료에서 나온 평균값과 분산이기 때문에 자료에 대한 특성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자료에 대한 특성이라는 것은 자료가 가진 단위의 특성을 이야기합니다. 오른쪽 그림을 통해서 정규분포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표준 정규분포에 대한 그림입니다. 평균이 0이고 이 평균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 대칭으로 나타나는 종 모양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게 될 기호이기 때문에 G알파라는 기호를 한 가지 약속을 하고 가겠습니다. G알파는 정규분포 곡선에서 G알파보다 큰 쪽의 넓이, 즉 이 구간에서의 적분값이 알파로 나타나는 그 시점의 구간 값을 G알파라고 표현을 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은 정규분포가 가지고 있는 구간의 특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평균 뮤에서 모분산 시그마만큼 구간이 넓어져 있을 때, 즉 뮤 빼기 시그마와 뮤 플러스 시그마 사이에 x가 존재할 확률은 0.683이 됩니다. 이걸 보통 1시그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조금 더 2배 넓은 구간을 정해 보겠습니다. 뮤 빼기 2시그마로부터 뮤 플러스 2시그마 사이의 구간 폭의 확률은 0.954가 됩니다. 보통 2시그마라고 표현이 되죠. 마지막으로 3시그마라고 표현되는 뮤 빼기 3시그마와 뮤 플러스 3시그마 사이에 x가 포함될 확률은 0.99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정규 분포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분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심극한 정리는 매우 중요한 정리 중 하나입니다. 동일한 확률 분포를 가진 확률 변수 n개의 평균값들의 분포는 n이 충분히 크다면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는 정리입니다.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임의의 모집단으로부터 정의되는 표본을 x1, x2, xn이라고 할 때 표본 평균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됩니다. 이 표본 평균의 분포는 평균이 뮤이고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인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률 변수 G의 분포는 근사적으로 표본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바로 이러한 중심극한 정리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보여지는 것은 임의의 모집단의 분포를 시각적으로 그려본 것입니다. 히스토그램으로 표현했습니다. 자, 이 모집단은 봉우리가 2개 있는 형태의 분포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기 위해서 만든 모집단의 분포가 이와 같이 2개의 봉우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임의의 분포입니다. 정규 분포와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의 그림입니다.
자, 여기서 5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10,000번 반복한 표본 평균을 구해보겠습니다. 즉 말하자면 왼쪽 상단에 있는 모집단의 분포에서 5개의 표본을 임의로 추출해서 평균값을 계산하고 그리고 다시 또 5개의 표본을 추출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평균을 계산하고 이 과정을 10,000번 반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한 결과를 기록해 놓고 그 기록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표본 평균의 히스토그램을 그린 것이 바로 오른쪽 상단에 있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하단에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는 모집단의 분포에서 3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한 다음 평균을 구하고 또다시 3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해서 표본 평균을 구하고 이 작업을 10,000번 반복해서 표본 평균의 히스토그램을 그려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왼쪽 하단에 있는 표본 평균의 분포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있는 것은 1000개의 표본을 랜덤하게 추출하는 방법을 10,000번 반복한 결과이고 그 결과들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미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집단의 분포의 표본 평균의 분포는 충분히 큰 수를 추출했을 때 그 결과는 정규 분포에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중요한 분포의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과가 성공과 실패로 두 가지인 실험을 여러 번 반복할 때 성공 횟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때 결과가 오직 두 가지, 즉 성공과 실패뿐인 실험을 베르누이 시행이라고 합니다. 성공의 확률을 P라고 정의했을 때 베르누이 분포는 확률 변수 X가 베르누이 분포 1, P를 따른다라고 표현합니다. 즉, 베르누이 시행에서 성공이면 1, 실패이면 0인 확률 변수 X를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 하나를 던지는 실험이나 공장에서 생산 제품의 불량 여부를 판단하는 실험이나 베르누이 시행을 따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항 분포라는 것은 이러한 성공 확률이 P인 베르누이 시행을 n번 반복할 때 성공 횟수의 분포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항 분포의 확률 변수는 반복의 횟수와 성공의 횟수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카이 제곱 분포와 T 분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제곱 분포는 확률 변수 G1, G2, GR 등이 서로 독립인 표준 정규 분포라고 했을 때 이 확률 변수들의 제곱의 합이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른다라고 합니다. 이 카이 제곱 분포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즉 합치는 표준 정규 분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정규 분포에 근사하는 그런 형태의 분포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T 분포는 확률 변수 G가 표준 정규 분포를 따르고 V가 카이 제곱 분포를 따르면서 서로 독립일 때 카이 제곱 분포의 제곱근을 분모로 하고 표준 정규 분포 G를 분자로 했을 때 이 분포가 따르는 분포를 T 분포라고 이야기합니다. T 분포는 자유도가 커질수록 마찬가지로 정규 분포에 근사하게 되는데 보통은 카이 제곱 분포는
T 분포는 정규 분포보다 더 뾰족한 형태의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